자, 우리 엥겔 지수 이것도 이제 뭐 유행을 타는 단어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에른스트 엥겔이라고 아주 유명한 저기 이제 독일 출신의 통계학자이자 경제학자가 되겠죠. 그 칼 막스 아시죠? 마르크스와 이제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엥겔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이겁니다. 그냥 소득에서 식료품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죠. 식료품비 비율이 차지하는 그 지수를 엥겔 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뭐 요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이제 소득이 늘수록 여러분 식료품은요 아시는 것처럼 필수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제 소득이 50만 원밖에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식료품을 안 사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0만 원어치 거의 다 소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사는데 50만 원을 거의 다 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들은 50만 원 소득일 때는 50만 원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걸 다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소득이 100만 2배가 되니까 이제는 100만 원으로 먹고 싶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사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저소득층에는요, 이 엥겔 지수가 거의 100%에 근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면은 300만 원을 다 먹고 사는데 안 써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정말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희 300만 원 다 먹는데 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배도 채웠고 뭐 먹고 싶은 거 영양 성분 다 그 300만 원 밑으로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아직은 뭐 요새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이면 나는 한 120만 원까지만 저기 먹고 나머지 180만 원은 이제 여기 뭐 학원도 등록을 해서 다니고 운동 수영장도 끊고 헬스도 끊고 옷도 사고 뭐 가게 월세도 내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축을 소득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식료품비 지출이다라고 한다면 저소득 중에 45도 거의 100%로 갑니다. 100% 정비례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둔화가 돼서 기울기가 상당히 이게 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엥겔 지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엥겔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심심할 때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 그 지출 같은 거 이제 뭐 가계부 작성을 하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엥겔 지수 내 소득이 뭐 100일 때 나는 먹는데 얼마를 쓰는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소비 패턴이라는 소비 습관을 교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향후에 저축을 할 때 큰 데이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가계부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고요. 다음 단어 밈 주식이고요. 여러분 밈이란 단어 아시죠? 아니야, 별게 아니라 요거는 약간 좀 유행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뭔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밈 주식. 여러분 밈 아시죠? 밈.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SNS라든가 온라인 뭐 커뮤니티에서 이제 막 유행을 하고 막 사람들이 어떤 뭐 뭔가 이슈가 되면 그걸 좀 따라서 하고 약간 비꼬기도 하고 풍자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밈이라고 하는데 주식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그 인터넷에서 밈을 하는 것처럼 모방을 하는 것처럼 모방 투자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밈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용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 좀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요거 그냥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라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레토 계산입니다. 이건 이제 경제학적 용어인데요. 자, 그냥 액면 그대로 정의부터 말씀드리고 요 놈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잠깐 또 추가적인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원을 배분을 했는데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자, 빵이 이렇게 있는데 빵이 이 사람한테 4개가 있고 이 사람한테 6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이 나라 경제 전체 빵 부존자 운영 12개입니다. 자, 그래서 야, 지금 너 4개 갖고 나 6개 갖고 있는데 빵이 2개가 남잖아요. 지금 빵 10개밖에 배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1번처럼 배분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야, 내가 6개 갖고 네가 6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1번에서 2번으로 자원 배분 상황을 바꿨다라고 할게요. 얘를 이제 흔히 말하는 재배분했다라고 하죠. 자, 1번 배분과 2번 배분 상황 보세요. 자, A, B 중에서 나빠진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나빠지지 않았죠? 최소한 한 사람 이상 후생 혹은 효용이 증가했나요? 좋아졌잖아요. A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1번 배분 상황에서 2번 배분 상황으로 자원을 재배분했다라는 거는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맥락은 뭔지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1번에서 만약에 이렇게 3번으로 배분합니다. 얘가 5개를 갖고 얘가 7개를 가져요. 여러분 얘도 1번에서 3번으로 간 것도 파레토 개선입니까? 예, 개선이죠. 1번에서 3번으로 갔는데 나빠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땐 둘 다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1번에서 3번으로 간 것도 파레토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번에서 3번으로 간 건 파레토 개선인가요? 아니죠. 2번에서 3번으로 가면은
누구도 손해가 입으면 안 되는데 A가 손해를 입었잖아요. 즉 2번에서 3번으로 간 거는 파레토 개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레토 개선 여부고요. 여러분 하시는 김에 이것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면은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 상황이 뭐냐면 파레토 최적 상황입니다. 파레토 최적 상황.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자원 배분 상태는 우리 파레토 최적 자원 배분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파레토 최적 상태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황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게 파레토 최적이라고 자원 배분의 공평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효율성만 보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상황에서 우리 2번 자원 배분 상황, 그 다음에 3번 자원 배분 상황. 자, 빵이 12개 있었잖아요. 자, 이거 파레토 최적인가요? 예, 최적입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도 자원을 재배분하든지 간에 반드시 A, B 둘 중 한 명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떻게든 자원을 재배분하게 된다면 둘 중 한 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자원 배분 상황이어서 얘도 파레토 최적, 얘도 파레토 최적입니다. 둘 다 자원 배분은 효율적인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딱 보시면 얘는 공평한 자원 배분 상황인데 얘는 약간 불공평한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파레토 최적 여부는 효율성만 판단하는 기준이지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파레토 개선의 의미를 좀 하나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쿼드러플 위칭 데이다라고 해가지고 위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녀의 날입니다. 내 마녀의 날. 자, 이거는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그 파생된 용어인데요. 여러분 쿼드러플 위칭 데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위칭 데이도 있어요. 새 마녀의 날, 내 마녀의 날도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물 옵션 시장이 잘 갖춰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가 지수 선물 있고 주가 지수 옵션. 여러분 선물과 옵션에 대한 개략적 맥락은 어느 정도는 그 파악을 하고 계시죠?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파생 상품 시장이잖아요. 만기 때 여러 가지 이제 만기에서 이제 얘가 뭐죠? 옵션 가격이 이제 뭐죠? 기준 가격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만기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개별 주식 옵션 선물과 개별 주식 옵션도 있어요. 즉 지수 선물, 지수 옵션 두 가지 있죠.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 네 가지가 동시 만기가 되는 날을 우리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 가지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투자한 파생 상품이 이득이 나도록 여러 가지 막 시세 조정이라든가 막 불법적인 이런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데 늘 그렇잖아요. 경찰이 그 감시를 아무리 해도 도둑들은 늘 존재하는 것처럼 이때는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전 세력들이 막 시장을 막 흔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항상 쿼드러플 위칭 데이 때마다 작전 세력이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날은요. 금감원은 비상대기 해야 돼요. 시장을 계속 감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작전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뭐가 되죠? 심술을 부린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불법적인 작전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합법적으로 정말 합법적으로 이제 주가식 선물형 옵션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이거 수익을 날까 안 날까라고 한다면은 돈을 바로 빼거나 다시 좀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눈치 싸움도 많이 벌어져. 이건 합법적인 투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좀 들어오는 물량이 좀 털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요동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다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리스크가 좀 커요. 변동성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런 날을 이 내 마녀죠.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라는 뜻으로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쿼드러플 위칭 데이 항상 변동성이 심하다 그건 아닙니다. 의외로 되게 안정적으로 아무 일 없이도 그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종료되는 날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단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죠. 캐리 트레이드. 자, 목적은 원래 정의는 뭐냐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고요. 여러분 그 주식담보대출도 뭐 쓰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담대라고 하죠.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증권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거 금리가 좀 높아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쨌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수익성이 더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A 주식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한 달 후에 갚아야 돼. 이자가 좀 비싸. 그래서 한 달 후에 무려 5% 좀 비싸죠. 1,05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B 주식을 샀는데 B 주식이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얘가 막 1,300만 원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 B주식 1,300만 원 갚으면 시세 차익이 얼마죠? 300만 원인데 그걸로 이자 갚으면 딱 되는 거죠. 250만 원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리 트레이드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그 차입 이자율보다 내가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은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돈 빌려서 이제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높고 그 시세 차익만큼 돈을 벌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인데요. 자, 근데 지금은요. 이런 식으로 쭉 주식 담보가 아니라 저금리 국가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트레이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캐리 트레이드가 뭐였냐면 N 캐리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N 캐리 트레이드. 자,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는 이런 시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최근까지도요. 일본이 엄청난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엔화 가치가 여러분 저금리다라는 얘기는 뭐죠? 통화 공급을 되게 많이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도 떨어져서 엔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자율도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엔을 빌리는 겁니다. 엔을 차입해가지고요. 얘를 이제 달러로 환전해서 일본보다 그 자금 수익률이 높은 국가, 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혹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투자를 수익을 한 다음에 저금리니까 일본 엔화를 되게 싸게 갚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 N 캐리 트레이드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전쯤 테스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좀 추억의 용어긴 한데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엔화를 사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엔을 많이 차입하는 이런 투자자들을 약간 그 슬랭 같은 거죠. 약간 그 비유적으로 와타나베 부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와타나베. 제가 뭐 일본어 전공은 아닌데 일본의 와타나베라는 성씨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 김씨 이씨처럼 와타나베라는 성씨가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캐리 트레이드랑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같이 용어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버리지 마지막 단어인데요. 레버리지 여러분 지렛대죠, 지렛대.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금을 차입해요. 즉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내 원금은 100만 원인데 900만 원을 빌려요. 그러니까 내 원금 빌린 겁니다. 그럼 내 수중에 일단 1000만 원이 있죠. 얘를 투자해.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투자의 수익률이 20%가 나왔다고 하면 가정할게요. 그러면 얘는 1200만 원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900만 원에다가 약간의 이자를 좀 상환해야 되겠죠? 만약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910만 원을 상환합니다. 그럼 남는 돈이 얼마가 되는 거죠? 예. 2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된 거죠?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29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예. 19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어마막대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의 돈 차입해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원금 대비, 내 투자 원금 대비의 수익률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렛대 보세요, 지렛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얘를 이렇게 이제 10cm 딱 누르면은 얘는 뭐죠? 요게 이제 1대 3이다라고 하면 얘는 30cm 올라가잖아요. 3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비유적으로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생각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1000만 원 주고 어떤 주식을 샀는데 자, 요게 8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나는 내 원금 싹 다 날리고 빚에 떠안게 되는 거죠. 빚더미 안게 되는 거죠. 예, 언제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즉 레버리지 효과를 잘 이용하면은 엄청난 수단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난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레버리지 효과. 참고로 파생금융 상품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 리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